안녕하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문화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큰 행사를 마련해주신 의정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여기 근처 동네인 상계 그리고 창동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나고 자랐고 성인이 돼서는 다른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에 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가가 사랑하는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 의정부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병원과 미술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에 압도적으로 투표가 높을까요? 아마 병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가치가 올라가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술이 아닌 것들은 극명하게 이 삶의 효용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술은 꼭 필요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분명히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예술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 만약에 전시장을 가보시지 않더라도 분명히 예술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원에 가서 예술 경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학문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그런 논문이 아주 작게나마 이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으로 좀 대학원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시로도 만들어보고 콘텐츠로도 만들어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널위한 문화예술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올해부터 작은 저만의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제가 다양한 도시들 오가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KTX를 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한테 먼저 말을 거세요. 제가 노트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제가 드디어 올 때가 왔나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말해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면은 또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다가 그분이 항상 마지막에 예술 너무 어려운데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어 이러면서 항상 옛날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방 속에 넣어 갖고 있었던 전시 티켓을 하나씩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전시 티켓을 주면서 한 번쯤 미술관에 가보도록 이 사람이 준 거 이거 뭐지 해서 처음에는 가방에 넣어도 집에 가서 뭔가 자식한테 이렇게 툭 주면서 이거 가볼까라고 하는 뭐 그런 모먼트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인스타그램에 100만 원어치의 티켓을 구매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리고 다양한 미술관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도 사달라 해서 제가 티켓을 왕창 구매해서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티켓도 나눠주고 예술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치 있는지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바이브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다시 아까 제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술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어떤 도시들을 좋아하고 예술과 친화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나도 예술가가 되라는 건가? 그건 너무 투머치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좀 힌트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 바로 예술할까요라는 이름으로 EBS에서 3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3부작 중에서 1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제목의 저 1부 다큐가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저 다큐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술 활동이 여기 보시면 전문적인 예술가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남은 시간에 혹은 퇴근하고 남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극을 만드는 뭐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 다큐가 차근차근 담아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추천하는 다큐예요. 아,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지는 진짜 힘이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정책을 생각하면요. 모두가 예술로 만든다? 그 예술을 친근하게 만든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책의 시초가 되는 게 우리 왜 예술의 도시, 예술의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해요. 1959년에 약간 앙드레 말로라고 프랑스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이어령 선생님 같은 사람인데 이 존경하는 분이 처음에 그 부임을 하고 가장 먼저 크게 내세웠던 정책이 하나가 또 파리가 얼마나 예술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예술을 지역 곳곳에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서울에 너무 많은 좋은 예술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을 사실은 뭐 다양한 지역에 전파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좋은 예술을 어떻게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리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앙드레 말러도 일단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해서 약 10개가 넘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거를 전국에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드웨어를 짓는 거고 전국 곳곳에 짓는 거예요. 프랑스 곳곳에. 그래서 한 부임 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거의 앞에 2년 동안은 이거 건립에 다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적으로 파리처럼 모든 도시가 됐을까요? 앙드레 말로가 진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문화 정책가인데 유일한 실책이었다라고 남는 정책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찾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파리가 아닌 다른 지역 시민들한테는 이 오케스트라가 원하는 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의 시민들을 파리 시민처럼 만들어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정책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문화는 따로 있지 않을까?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마을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그 공간마다 원하는 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 정책의 큰 두 가지 줄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는 문화의 민주화가 한 가지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문화 민주주의가 있다면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겠지만 문화 민주주의의 흐름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봤어요. 이건 실제로 예술경영 도서에 있는 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는 바로 이 빨간색들입니다. 문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의 수준의 높낮이를 판가름하지 않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술을 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긍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마추어 중심인데요. 아까 제가 꿈꿨던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도시랑 비슷해요. 모든 시민들이 다 아마추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예술가는 전문 예술가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 이 아마추어 중심의 예술가가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우리 특히 한국은 좀 일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앞으로 많은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줄 거고 우리 주 5일제가 됐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거 국가가 안 돌아간다라고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토요일에 다 이제 노시잖아요. 근데 해외는 벌써 금요일도 노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거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너무 효율 위주 그리고 우리의 쓰임을 너무 일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그냥 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내가 뭔가 쓸모를 못하는 것 같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놀이하러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창발적인 시간으로 채워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아마추어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민주주의 흐름에서 중요한 건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민주주의로 채워지는 도시의 모습은 아마 그 결과의 훌륭함보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하고 내 스스로 얼마나 더 기뻐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요. 아마 이 의정부에도 있을 텐데 전국 곳곳에 방과 후 아이들이 그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에 인볼브 돼서 함께 했었어요. 제가 했던 역할은 여기에 파견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면 돌봄을 잘 못 받다 보니까 방과 후에 이렇게 예술가들을 매칭시켜줘서 같이 음악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교육해주는 연수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연습을 안 해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실력이 안 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의 목적은요. 이 앞에 있는 표를 얘기해드리면서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예일대 보내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이대 나오시고 다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마치 내 후학을 양성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이 지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작은 키트도 만들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자꾸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음악으로 교육할 수 있는 카드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예술가가 되는 이런 도시를 위해서 조금씩 힘써보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 제가 트위터를 하나 봤거든요. 이 트위터에 어떤 미술관에 안경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 개념 미술 누구냐. 그러면서 여기에 시민들이 이제 3, 4, 5 모여들었고 좀 유명한 기자분이 취재까지 하러 왔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한 청년이 트위터에 공개해버립니다. 자신이 장난친 거라고. 그냥 안경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 트위터에 댓글이 더 웃겨요. 트위터 댓글에 아, 현대미술은 정말 막장이다.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됐구나.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 막 달리는데 이 청년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다냐면 이 안경을 전문가가 만들었던 아니면 내가 장난을 쳤던 그걸 만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경 앞에 모여서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고 토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이 예술을 누가 만들었어? 이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낄 때마다 예술이 작동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제가 이거를 누가 만들었던지 상관없이 스스로 뭔가 예술적이야 라는 순간에 재밌는 캠페인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비엔날레가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도시 곳곳에. 근데 비엔날레가 또 거대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포 지역을 지나면서 공사 중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비엔날레 같더라고요. 뭔가 예술이 작동하는 순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팔로워 중에 한 3명 정도가 눈치챈 것 같아요. 킥킥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또 했어요. 마포에 갔는데 그 홍대 거리에 갑자기 이런 현무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뭔가 진짜 너무 현대미술 같다. 또 마포 비엔날레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020 붙였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제가 관악에 갔어요. 관악 서울대학교 안에 갔는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현대미술 그리고 현대의 자본에 대해서 풍자하는 장면 같아서 제가 또 이거를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예술적인 순간들에 저는 요즘 땡땡 비엔날레를 붙여줍니다. 비엔날레는 코로나 때문에 줄줄이 취소 중이지만 우리 각자만의 비엔날레를 열어봐요 라고 했거든요. 하루 만에 100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림자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자인데 이거는 현대미술, 이거를 저를 다 태그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어쨌든 비엔날레 열어주신 거니까 감독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감독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우리 곧 진짜 황금사자상 한번 우리 수상하자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했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이렇게 이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사하는 장면 또 노마드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사하는 어떤 장면들에 대한 서도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불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을 제가
막 태그하면서 이게 코멘트 해달라고 막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던 이런 캠페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는 사실 뭐 저한테 어떤 뭐 돈이 되거나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한번 일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런 창발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도시가 아마도 예술가가 사랑하는 도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